부모님이나 자식한테 용돈 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용돈 이렇게 주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명절에 한 번쯤 이렇게 줘도 괜찮겠지? 라고 해도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계좌이체는 걸리니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걸리면 전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족 간 동거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님, 부모님께 매달 현금으로 용돈 드리는데 가족 간 돈거래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 엄청 많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자식이 직장을 얻고 직장 근처에 어머님이 아들 전셋집을 하나 구해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조금씩 주셨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몇 년 뒤에 전세가 계약이 끝나고 갑자기 증여세 폭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례처럼 돈을 오고 간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커지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죠. 다들 명절이나 행사 때 친척이나 부모님에게 용돈 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가족끼리 돈 오가는 건데 무슨 문제 있겠어? 하고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심코 거래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쌓여서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족 간 현금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간 현금 거래를 말씀드리기 전에 증여세 개념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뭔가 오고 가면 이거를 양도라고 하고, 무상으로 즉 거래에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 증여를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뭔가 혜택을 받으면 다 증여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이랑 증여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금 부과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는 거고, 상속은 사망 시점에 무상으로 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건 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명절 때 용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증여세를 아직 한 푼도 안 냈죠. 왜 그럴까요? 그건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여는 대가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성인이면 직계 좀비 속간의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인데 이게 10년 동안입니다. 즉 10년 동안 5천만 원만 증여 공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 2명이 있는 어머님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식 1명이 어머님에게 5천만 원을 줬고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아들이 어머님한테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잘못 해석하시면 어머님은 각각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직계 좀비속이라는 거는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수중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어머님은 직계 비속인 아들 2명한테 총 1억을 한 번에 받은 거기 때문에 5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율을 보시면 1억 이하는 10%입니다. 즉 방금 예시에서 어머님은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 공제하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 증여세가 500만 원이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1억을 드릴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증여 공제 대상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아까 예시로 돌아보면 첫째가 올해 5천만 원을 어머님에게 용돈을 주셨다고 할게요. 그럼 다른 아들도 5천만 원 주고 싶잖아요. 그 5천만 원 어디 주식에 묻어두든 다른 데 묻어두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어머님에게 주시면 증여세도 없이 어머님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가족 간에 돈이 오갈 때도 증여세를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현금 뽑아서 가족에게 주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1,000만 원보다 적게 뽑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1,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거 설명드리면 1,000만 원 이상씩 계좌이체가 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 뿐이지 사실 이걸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PCI도 알아야 됩니다. PCI는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득이 1억인데 소비가 1억 5천이 돼요. 그럼 소비가 더 많죠. 그럼 과세관청은 이 돈이 어디서 났지? 라고 했을 때 그 FIU를 활용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머지 5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인 999만 원으로 여러 번 이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또 의심현금 거래라고 해서 은행원의 책무이죠. 이렇게 의심현금 거래가 있으면 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은행원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어떻게 의심현금으로
해서 보고를 하냐. 근데 요새는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서 은행원들의 책무입니다. 이건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액은 아니지만 애매한 금액들이 있죠. 500만 원 이상이든 100만 원을 뭐 여러 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자동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하고 검찰청,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도 나중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식 대출을 갚아주려고 계좌이체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또 1000만 원 이하인 900만 원씩 현금을 뽑아서 대출을 갚아준 거예요. 근데 은행원은 이거를 의심현금 거래로 보고 보고를 한 거죠. FIU에.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거를 분석을 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현금을 출금해서 가족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근데 그 사례는 같은 은행에서 출금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만약 900만 원씩 다른 은행에서 출금한다면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니 세금 안 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 현금 거래 보고는 동일 은행, 동일 기간일 때 나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뭐 500만 원, 국민에서 500만 원 뽑으면 FI에 넘어가진 않겠죠. 하지만 기록은 남죠. 그럼 나중에 아까 말한 PCI, 소득소비 분석 시스템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런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금융기관, 동일 지점에서 뽑은 것만 의심 현금 거래 보고의 대상이 되니 각각 은행에서 뽑은다면 보고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PCI, 소득소비 분석 시스템에서 이상이 생기면 조사가 착수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 은행에서 이체한 내역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도 있겠죠. 만약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때 기록들을 종합해서 걸릴 수밖에 없죠. 세무사님, 그럼 가족 간 금전거래할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개인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랑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건데 증여공제와 차용증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주는데 5천만 원은 증여, 1천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겠죠. 그럼 증여세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국세청의 기본 기조는 직계 좀비속 간의 금전대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돈을 빌려주는 거냐, 실제 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걸로 증명해야겠죠. 근데 이때 문제되는 게 돈을 빌려받은 자식의 소득 증빙입니다. 만약에 6천만 원 전부를 빌린 걸로 가정을 하는데 이 아들은 그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소득이라면 전부 다 부인당하겠죠. 근데 1천만 원만 빌린 거라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 증빙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2억을 빌려줍니다. 2억을 빌려주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4.6%, 2억에 4.6% 하면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제가 1년에 1천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소득이라면 전부 다 부인당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좀만 더 활용해 보면 2억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금전대체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법인에 활용하는 거는 규모가 좀 커집니다. 아까 2억까지 빌려주면 이자가 1천만 원이죠. 근데 특정 법인은 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금액이 커져요. 이자액이 1억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개인이 법인한테 2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20억에 4.6%면 이자가 1억 미만이어서 또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대차로 인정을 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제3자한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자 지급액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족 간의 거래니까 이자를 완전 낮춰서 뭐 1%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가 있죠. 아까 제가 적정 이자율이 4.6%인데 만약에 1%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차이가 3.6%죠. 그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지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억을 빌려준다. 1억이면은 이자율이 460만 원이에요. 460만 원에 내가 1%만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준 거예요. 근데 국가에선 360만 원 더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1000만 원 미만이니까 덜 준 36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거랑 별개로 원래 빌려준 1억 있죠. 이거를 또 금전대체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1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빌려준 거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금전대출 인정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죠. 그리고 모은 재산으로 마지막에는 상속세가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면 사전에 증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할 점과 가이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세금 정보를 아래 댓글에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